네,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님과 함께 다양한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아니. 차분하십니까? 조금 더 아침에 올려주십시오. 하면은 좀 톤을 네. 올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졸립다고. 네, 아침을 좀 깨워주시는 목소리로. 아유, 네, 잘 안 어울리네요. 네. 아닙니다. 네. 그 지난 월요일에 네. 그 김부겸 전 총리께서 봉화마을 다녀오셨나 봐요. 네, 네. 그래서 방명록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남겨주셨다. 네. 예,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대통령님,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대구 시민들의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뛰어든 길 위로 또 다른 씩씩한 후배들이 노무현을 기억하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 새로운 시작이 뭐 어떤 다시 정치를 시작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고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아유, 이 양반 끝까지 멋지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 치르면서 많은 분들이 낭만이 있는 정치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 낭만이라고 하면 현실에 어떤 그 얽매이지 않고 현실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뜻 가는 대로 대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걸 뭐 낭만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에 딱 맞게 움직인 정치인 중에 김부겸만한 사람이 있겠는가 네. 이런 거고. 근데 저는 거기에 제가 뛰어든 길 위로 또 다른 씩씩한 후배들이 노무현을 기억하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전 이 일에 집중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넘지 못했지만 네. 대구 경북에서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서 김부겸이 뛰었던 그 길을 예. 다시 그 벽을 넘고자 달려드는 젊은 사람들한테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찾아서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또 그걸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 대구 경북에 이번에 이제 많은 도전자들이 있었고 상당히 네. 설레는 마음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 현장에서 목격도 많이 했고요. 이분들은 지금 좀 어떻게 그 얼마 전에 뭐 평가회도 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마음을 추스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제 뭐 평가는 대구와 경북이 따로 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번 게 우리가 45%를 얻고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 보여준 민심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김부겸이어서 가능했던 거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김태일 교수님이 네. 오마이에 예. 글을 하나 쓰셨던데 그게 영남대 김태일 교수님. 예. 그러니까 장한대 총장 하셨던 예. 이분이 이번에 캠프에 이 역할을 하셨고 예. 뭐 직함이 있건 없건 이런 분들은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 쓰셨더라고요. 지금은 정치적 애도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그 슬픔 속에서 다음을 준비하는 게 가능하다. 그 네. 애도라는 게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서로를 비난하거나 예. 뭐 이게 뭐라 그럴까 자신이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각자의 아쉬움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애도의 정치적 애도의 기간을 잘 견디고 나면 저희는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축적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 17% 지난주 갤럽 조사에 보니까 가장 아쉬운 낙선 후보 1위를 김부겸 후보가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많은 분들께서 이 전선야곡으로 끝났어. 아마 많은 대중들이 마음이 움직일 거야라고 했는데 웬걸 그건 아닌 것으로 이제 결론이 네. 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가운데 17%가 김부겸의 낙선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 저런 사람 좀 네. 당선됐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의 에너지 한 번 더 뛰어볼 만한 힘을 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역에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뛰어볼 만한 뭐 이거는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다시 요구하기에는 저희도 염치가 있지. 예. 그거는 좀 그거는 그분께 그때 또 뛰라고 예. 하는 건 좀 염치가 없는 거다 예. 후배들이.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아는 일이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 대구 사람들 막 이렇게 뭐 댓글을 보면 안 좋은 글들 표현들 많잖아요. 네네네. 뭐 진작 포기했어 이제 거기다 뭘 해주려고 하냐 이제는 아무것도 주지 마라 예산 한 푼도 주지 마라 막 이런 얘기들을 쓰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이면에는 실망스러워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 패배를 받아들이는 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라는 네. 생각은 하지만 개인의 실망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혐오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이 혐오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그래도 그 어려운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그리고 대구 사람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3%가 이재명 대통령 찍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45%가 민주당을 안 찍어본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었다는 거는 건 엄청난 본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결심이었거든요. 1년 사이에 그렇게 그렇죠. 늘어난 거는 또 다른 그렇죠. 성과죠. 그러니까 그런 성과를 좀 봐주시고 대구 민심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더 다가서야 될까, 당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거를 조금 더 고민하고 뭐죠 의견을 주고 지혜를 좀 빌려주고 네. 이런 방식으로 좀 되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죠. 그 대구시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현태 전 대구 북구 의원이 네. 대구 시민이 김부겸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조롱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이제 분석글을 올렸는데요. 이 세대별로 쭉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출구조사에 대해서 출구조사를 믿고 막 분석을 했는데 그게 좀 틀린 잘못됐다는 거였잖아요. 거잖아요. 2030 여성들은 여전히 민주당을 민주당을 지지하고 거죠. 있다. 네. 예. 근데 그거를 뭐 전부 다 빠진 걸로 잘못 오인해가지고 그릇된 방송을 했었던 건데 다시 또 보니까 상황은 세대별로 이런 편차가 있더라.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극적으로 해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게 잘못된 분석에 의해서 뭐 이렇게 2030 청년층 그러니까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지지가 빠진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네.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지가 많이 빠진 건 맞아요. 이제 그 결과가 분석이 잘못된 거다 하더라도 지지가 많이 빠진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 지지에서 네. 지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추세가 계속되어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30이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해 나가는 기류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이 장기적인 전략적인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네. 듭니다. 그 1인 1표 얘기가 나오면서 2023년도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제 혁신위를 띄워서 분석을 해본 바에 따르면 역시 이제 20대보다는 4050, 60 세대가 많이 몰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별로도 보면 네. 서울과 수도권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 당원의 구조를 네. 갖고 있어요. 그래서 2030 세대들을 어떻게 좀 그 포괄할 거냐 그런 정책을 많이 내야 된다. 근데 단순 뭐 일자리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그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들을 소구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거냐 당이 좀 노선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등등의 이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번 선거 결과에서 드러난 걸 보면 역시 부자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덜 우호적이더라. 예 그리고 부동산 이슈가 첨예한 데는 역시 민주당이 패배하더라. 이제 이런 선거 결과가 있어서 당에서는 그런 세대와 부동산 문제를 좀 어떻게 논의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게 2030의 의견을 그러니까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1인 1표제와 연관되어서 지역 가중치 주는 문제가 네. 이제 논의된 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남의 경우 워낙 대의원 권리당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역 가중치를 주는 것이
그 중앙에서 의결이 되었던 거고. 네네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김남희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 중심으로 해서 네. 세대별 가중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책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네. 의사결정 구조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당이 논의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세대별 가중치 문제가 아니겠는가.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어요. 당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처럼 영남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별 가중치에 대해서는 요구를 계속했는데 네. 세대별 가중치를 저희가 고민해 본 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가 최근에 당내에서 나오기도 하는 거고 예. 가뜩이나 선거 결과로서 지금 보여준 모습의 세대별 가중치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무게감 있게 다뤄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가 예. 검찰개혁 음. 1인 1표 요런 아주 제한적인 의제로 전당대회를 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이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당이 제시해야 할 국정 과제들, 네. 미래 의제들을 놓고서 치열한 노선 싸움이 벌어져야 된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예. 이게 어떤 분들은 보유세 문제가 이게 표심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부동산 문제는 또 저는 수도권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 그렇죠. 아닌데 예.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표심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분석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선거 때마다 우리가 이 정책을 물러섰다 한 발 앞으로 갔다 또 두 발 물러섰다 또 한 발 앞으로 갔다 네.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이게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건지 네.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예. 그리고 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할 것인지 네. 이런 어떤 그 노선과 관련된 정책 민주당의 의제 중심에. 민주당의 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노선 투쟁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당원들이 네. 평가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예. 특히 정치 개혁과 관련된 것. 네. 정치 개혁. 예. 대선 때마다 우리는 연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때 안 정치 되잖아. 개혁 얘기하잖아요. 근데 선거가 끝나면 특히 대선이 끝나면 이 정치 개혁 의제는 뒤로 싹 빠져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예. 필요할 때만 써먹는 카드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러면 정말 우리 정치는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네. 양극단의 정당들이 정치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정치 개혁까지 포함해서 노선 투쟁이 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6월 18일이니까 명실상부 딱 두 달 60일 네. 이제 59일 남은 거지 않습니까? 8월 17일 날 전당대회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1인 1표 할 거냐 말 거냐,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거냐, 보안 수사권 줄 거냐 안 줄 거냐,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할 거냐 이렇게 협의화 시켜서 두 가지 의제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이재명 정부가 뭘로 어떻게 비전을 보여줄 거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꿔나가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의제 중심의 노선 투쟁이 본격화되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혹시 오늘 경향신문 칼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안 봤는데. 경향의 눈이라고 해서 칼럼 네. 제목이 뭐냐면 쟁점을 알 수 없는 여권의 내부 갈등이에요. 쟁점을 알 수 없는 여권의 뭐 때문에 싸우냐 지금 왜 이렇게 갈등하는 거지? 근데 저희 기자들도 사실 저희도 취재해 보면 없어요. 무쟁점인데 싸우고 계시거든요. 그게 제일 한심하겠다,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제일 한심한 거 아니에요? 쟤는 왜 싸워? 싸우는 이유라도 분명히 알아야 그렇죠. 되는데. 예. 쟤는 싸우는데 이러이러한 걸로 싸우는데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부동산 때문에 그래.
금투세 때문에 그래. 네. 아니면 뭐 보유세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 아니면은 사회연대 임금이라는 노동쟁점을 가지고 그러는 거야. 뭐 재벌의 소유와 관련돼서 갈등 그게 아니라 왜 싸우냐? 잘 모르겠다. 그게 제일 네. 민주당이 지금 부끄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뭘로 그렇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막 저도 되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이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뭘 질문을 왜 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드리는데 아니 기자가 질문한 걸 가지고 욕 먹어야 되나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문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시작은 지방선거를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압승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예. 다수의 당원들과 국민들은 이겼다고 하기에는 뭔가 아닌 것 같고 네. 졌다고 하기에도 또 뭔가 아닌 것 같고 이 애매모호함은 어디서 올까 생각을 해보면 이 성공한 이 지자체 개수로만 치면 분명히 이긴 것은 맞으나 정말 이겨야 할 곳에 대해서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이기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거는 교차 투표가 명백하게 나타났고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도대체 당이 전략이 있었느냐 정책이 있었느냐 이런 평가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이게 마침 지방선거와 전당대회가 불과 2달여를 사이에 두고 치러지다 보니 평가와 이 전당대회가 서로 연동이 되면서 이게 갈등이 좀 커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좀 겸허하게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먼저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전대로 이슈가 넘어갈 텐데 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전대와 연결지어서 자꾸 받아들이니까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모든 평가나 상황이 매우 억울한 거죠. 그래서 자꾸 뭔가가 풀리지도 않고 뭐를 풀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그 얼마 전에 이제 되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기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두 분이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 한 분이 의원님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일 의원총회 현장에서 의원님은 어떤 맥락의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저는 선거가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날 발언도 일단 대구 경북의 경우 많은 분들 지원해 주는데 결과는 졌잖아요. 졌는데 저도 우리한테는 뭔가 남는 게 있어요. 매번 지기는 하지만 이 지는 선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당원들은 더 단결하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상생활을 다시 살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이런 동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이겨야 할 곳을 이기지 못해서 패배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심각한 분열과 갈등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서 이런 상황까지 방치해 둔 것은 저는 명백한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내용과 동시에 전당대회가 코앞에 있으니 만약에 다시 도전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 사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다들 저마다 조금씩 다른 핀트로 요거를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한번 듣고 싶었어요.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어떤 입장이신지. 왜냐하면 해석하는 분들은 다 조금씩 그 다르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예. 왜 나만 갖고 그래 억울해라는 식으로 이 평가를 받아들이면 그거는 지도부가 아니어야죠. 그러니까 지도부는 책임지기 위해서 있는 거고 책임지기 위해서 그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과 지도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평가라는 게 마치 각자의 책임 몫을 나누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처럼 그런 행위로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날 의총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많은 의원들이.
이거를 평가위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왜 직접 현장에서 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에 대한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런 적어도 서로 소통하는 이런 시간조차도 갖지 않지라는 의문을 갖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게 어떤 내용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까? 이를테면 정청래 대표가 책임을 어떤 내용으로 져야 된다고 봅니까? 어떤 방식으로 져야 되냐라고 하면 제가 그날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사퇴하시는 게 맞죠. 정청래 대표는 네. 사퇴하는 게 맞다. 네, 네. 예, 사퇴하고 연임에 도전을 하시든. 그러니까 뭐. 저는 출마하는 거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제가 전당대회가 당의 정책을 놓고서 심각한 노선 투쟁을 우리가 벌여야 된다라고 네. 얘기한 것처럼 네. 저는 정청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새로운 누군가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놓고서 우리 당의 진로에 대해서 심각한 노선 투쟁을 해야 되고 그 노선 투쟁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원들이 선택을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원이 선택하도록. 예. 이분이 사퇴를 해야 되는 것과 다시 연임 도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저는 좀 다른 문제 접근을 문제다. 해야 된다고 네, 봐요. 네, 네. 지금은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한 책임, 결과, 책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마를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 나의 정책 가지고 당원들로부터 심판받고 싶어 그러면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건 당원들이 평가하면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좀 착종시키지 말고 구분해서 판단해야 된다. 1번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도부로서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맞다. 네. 2번 연임에 도전할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이다. 예. 3번 도전해서 그를 선택할지 말지는 그건 당원의 당원들의 선택이다. 몫이다. 네. 이 세 가지를 막 섞지 말고 네. 구분해서 하나씩 따로 판단해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연임은 당원들이 시켜주는 거지. 그렇죠. 당원의 판단이고 예. 당원의 선택이지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예. 그 예. 당원이 어떻게 선택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8월 17일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거다. 네. 예. 명쾌하십니다.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이렇게 다들 헤매고 있는 건지 그냥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오늘 대통령 오시는데 이 대통령 오는 귀국 행사에는 당 지도부가 다 오신다고 해요. 어제 오후 3시 넘어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네.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그리고 김민석 총리 이제 다 같이 이제 환영 행사에 이제 출석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참여하신다라는 건데요. 대통령 어떤 마음에서 다 와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지난번에 공항에 안 간 출국 게 행사. 너무, 네. 그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예. 당연히 불러야죠. 그리고 그때는 또 이 올림픽 공원에 그렇습니다. 시위가 계속 있었고 사태가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커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네. 어제 또 마침 지도부가 현장에 방문을 했고 시위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방문을 했는데 결국 쫓겨나긴 했지만 예. 그런 시도들은 저는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거다. 너무 늦었다 생각하거든요. 보십니까? 예, 진작에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국조특위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국내 상황은 그래도 조금씩 가닥이 잡혀가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오늘 귀국 행사에는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국민들이 걱정하잖아요. 당청 간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네. 예.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우리는 항상 보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민주당 네. 아유 저렇게 싸워서 어떡하냐라고 걱정하게 만드는 이거 자체가 문제다.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다 불러서 무슨 말씀하실까요? 악수하고 끝? 모르죠. 저 그런 자리에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몰라요. 네. 그런 자리에서 얘기하실까? 네. 수고했다. 별일 없었느냐. 네. 이 정도로 그러니까요. 저도 덕담을 나누는 자리. 별도의 행사가 있다는 후문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환영 행사는 너무 간단하다.
내려오셔서 항의하신 후에 악수하고 차량 탑승하고 퇴장 끝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없다. 네. 뭐 저도 그게 일각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일각에서는 뭐 다른 행사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오늘 제가 청와대를 통해서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큰 뭐 이벤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올공 시위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아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도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도부가 갔어요. 그랬는데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빨갱이는 북한으로 꺼져라.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레드 컴플렉스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해방되고 분단을 겪고 그리고 한국 전쟁 거쳐서 이렇게 눈부신 G7 해마다 초청받는 나라가 됐고 상당히 빛나는 민주주의와 또 세계 부자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민주당 국회의원을 향해서 빨갱이는 북한으로 꺼져라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아마 거기 시위가 조금씩 분화되고 있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건강하게 이 부실 선거 관리로 인해서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이 선관위에 대해서 규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마 조금 빠져나와서 대통령실 쪽에 네. 가서 시위를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외에 이제 보통 거기 주말에 아기 유모차 끌고 이렇게 오는 젊은 사람들도 꽤 많다 그러거든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전히 빨갱이 뭐 우는 이런 이야기들은 보수 기독교계에서 네. 예, 좀 이 북한에 대한 뭐 극단적인 표현들 네. 예, 이런 것들 영향을 받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고 예. 걱정은 그런 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이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세대가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가 그 집회에 가는 젊은 부부와 아이가 걸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걸어간 적이 있는데 아이한테 아빠가 가르쳐 주기를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굉장히 젊은 분이었고 아이가 한 5살 정도 됐는데 그래서 내가 이분들은 여전히 이 종교라는 그 집단을 통해서 네. 왜곡된 이 반공의식들을 교육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싶은 건데요. 정말 이거는 진짜 아무리 캠페인을 해도 듣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 그리고 그 올공 시위에 이제 올다르크 이제 한 명의 젊은 여성이 네. 이제 그거를 붙들고 있고 뭐 주변의 어른들이 막 응원하고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가 가가지고 이 한 분이 있는 한 이 문을 열 수가 없다라고 해서 경찰이 돌아가고 네.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정치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날 그 사람을 뺀 나머지의 다수는 그 체육회에서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체육회 진입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는 거기에 정말 기름을 들이붓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데 그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집회가 뭐랄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정치권에 악용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10시 4분인데요. 그래도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의 변화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안동이 민주당이 8석, 국힘이 7석, 녹색당이 1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대 7이에요. 안동의 변화가 있을까요? 근데 그 녹색당 후보는 나중에 한번 불러서 인터뷰를 해보셔도 좋을 텐데요. 이미 그 전에 녹색당 후보로 출마를
두 번을 해서 떨어졌어요. 두 번째 출마했을 때는 민주당 후보와 함께 경쟁을 했는데 민주당 후보의 지지층을 오히려 이분이 굉장히 많이 흡수해 갈 정도로 오. 지역 내의 그 지역 활동들이 굉장히 탄탄한 분이었고 그래서 세 번째 도전할 때는 되지 않겠는가. 아. 민주당 후보도 출마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는 떨어졌지만 이분의 그 지역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우호적이다. 네네네. 민심이 많이 마음을 뭐 열었다 이런 거고요. 사실 이제 경북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분이 그것도 지방자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10선의 의원이 입당을 했어요. 네. 제1당이라는 것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위치여서 저희가 좀 잘해보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분이 입당을 할 때 입당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고향 안동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애정이 극진하다. 근데 이거에 어쨌든간 뭔가 반응을 해줘야 될 것 같다. 대응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될 것 같다. 야, 저희가 그래서- 이재갑 의원님하고 녹색당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젊은 허승규 맞아 허승규 의원님 이번에 보니까 한겨레 21 표지 스토리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두 분 모셔서 저희가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시간이 모자랍니다. 예, 그래도 지역에 관심 갖고 꾸준하게 네. 예.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그럼요.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맞습니다. 예. 화이팅.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